정부가 또 새로운 조작을 한 거, 바로 이 공시지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공시지가 문제 나오자마자 국토교통부 담당 사무관, A 사무관이라고 돼 있는데 부인을 했어요. 지침을 내린 적도 없고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게 돼 있지 않다, 이렇게 하도 말이 많으니까 저녁에는 그런 지침을 내린 적이 있다, 이렇게 아마 물러선 것 같은데요. 이거는 토지공시지가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예. 이 공시지가가 어디에 쓰이는 기초자료인지, 이 세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2배를 올리고 뭐 이런 거는 당치 않은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당치 않은 거고, 이 공시가격을 일률적으로 얼마를 올린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일률적으로 이제 뭐 한도를 주고 몇 프로까지 끌어올려라 하고 이제 일률적인 지침을 주어서, 이게 사실상은 이 법 위반들입니다. 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거 다 위반인데, 왜 이런 식의 그 일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공시지가라는 것은 무슨 부동산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뭐 거기에 따라가는 게 뭐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네. 등록면허, 뭐 개발 부담금, 뭐 온갖 종류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공시지가를 정할 때는 몇몇 그 원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법 이런 데 보면 공시지가는 적정 가격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정 가격의 기준은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맺어질 만한 가격이라고 추정되는 선을 감정평가사들이 정하게 돼요. 그건 물론 그게 지금은 이 공시지가는 실제 거래되는 시장 가격보다는 상당히 낮은 가격에서 결정됩니다. 예. 근데 그걸 이제 시장 가격으로 일률적으로 끌어올리라,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 가격의 몇 프로까지 끌어올리는데 각 개별 여건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개별 여건에 관계없이 땅값이 비싸다고 지적된 지역들을 쭉 정해서 일률적으로 올려버려라,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가격에 대한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백하게 이 조작인데, 지금 이 정부가 국가 부채 비율에 대해서도 조작을 했는데 오늘 그 기재부가 완전히 엉터리 또 설명을 해놨어요. 왜 예. 기재부가 이렇게 엉터리 설명을 다급하게 내놓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기재부는 지금 이 국가 부채 비율과 별로 상관이 없는 오퍼레이션이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을 완전히 현찰로 상환하느냐, 예. 아니면 채권을 발행해서 낡은 채권을 교환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새로 채권을 발행해서 낡은 채권을 교환해 주는 것은 국가 부채 비율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그건 네. 맞는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이번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입니다. 예. 곧 예를 들어서 현금 상환을 안 하고 국채를 발행해서 국채를 상환했기 때문에 예. 요 거래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국가 부채 비율을 올리지 않습니다. 네. 근데 현찰로 갚아야 될 거를 안 갚은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그런 오퍼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국가 부채 비율을 조작한 거지. 말하자면 거래 정부가 조작이라는 프레임 속에 있는 건데, 요 거래가 일어난 그것만 가지고 요거 자체의 거래는 국가 부채 비율을 높이지 않습니다라고 정말 머저리 같은 설명이라고, 저는 그런 설명이 요즘 기자실에서 통한다는 게 참 딱해요. 기자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기자들이 공부를 안 해. 그 무슨 소리, 글쎄 기자들이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설명을 듣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기자들이 뭐 요즘 하는 게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물러나라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요즘 할 수 있는 건 정치밖에 몰라요. 근데 예. 지금 기재부가 내놓은 설명은 정말 엉터리 같은 말이 안 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기존에 있는 국채를 상환하기 때문에 국가 부채 비율은 상관이 없다가 아니에요. 내려가게 돼 있는 국가 부채 비율을 그대로 멈추거나 또는 끌어올리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예.
문제는 이런 건데 지금 오늘 기재부 엉터리 내용을 또 내놓았고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가격 조작이나 이 예를 들어서 오늘 그 김동연 예.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아까 소개할 때 뭐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이 여러 가지 좀 거친 말이 언어가 좀 거칠어져서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김동연 장관이 지금 그 문제는 마치 어린 사무관이 정책 조정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뭐 순진한 소신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타이르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 제가 화가 폭발한 건데요. 자기 범죄를 그래 숨기기 위해서 어린 저 사무관을 너 순진해서 그런 거다 말이야. 좀 잘해봐. 순진해서 경험이 쌓이면 정책이 조율되는 과정에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느끼게 돼. 이렇게 가르치는 투로 얘기하는 그게 제가 화가 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책 조율을 가르치는 거죠. 이거는 정책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리를 얼마나 올리느냐. 네.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 이해관계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그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재정을 어디에 쓰느냐. 무슨 AI 같은 4차 산업에 쓰느냐 아니면 당장에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쓰느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야, 4차 산업은 우리 임기 중에는 별로 효과도 없으니까 우선 자영업자들이 죽을 지경이니까 자영업자들 저 보조금에 좀 더 쓰자. 이렇게 청와대는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기재부 장관은 청와대는 정치적 입장이 있으니까 그 입장을 받고 예를 들어서 또 경제계는 산업의 입장이 있으니까 받아서 그걸 조정하는 겁니다. 그게 업무 조정이지 생짜배기로 국가 부채 비율을 39.4%로 정해놓고 맞춰라. 거기에 끌어올리라고 지시한 거를 그래 김동연이라는 친구는 그 얘기는 뺐습니다 또. 그걸 그래 정당한 정책 조율이라고 주장하면서 후배 사무관들에게 넌 아직 어려서 뭘 잘 몰라. 정책 조율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가르치는 투로 어디다 대고 그게 사무관끼리 자기가 사석에서 사무관들 모아놓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페이스북에서 사실상 SNS에 다 만인이 보게 하는 자리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건 정책 조율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국가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말하자면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들을 다루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집신장수도 있고 우산장수도 있죠. 그 비가 오면 우산장수가 좋고 비가 오면 집신장사는 나빠지는 거죠. 그런 문제를 국가에서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조정하느냐 이런 문제지. 야, 넌 아직 어려서 잘 몰라 말이야. 좀 커봐. 김동연 본인은 그런 식으로 컸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건 법을 위반한 거라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기재부 공무원들이 저는 이번에 신재민을 비롯해서 이번에 저는 그래도 참 오히려 일말의 안심을 좀 느꼈어요. 아, 그 김동연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부채 비율을 높이자고 요구를 해도 그래도 밑에서 국장, 과장, 사무관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장, 과장, 사무관이 그래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맞습니다. 끈질기게 얘기를 해서 국가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막은 거. 저는 그 공무원들에게 정말 격려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부총리라는 자가 앉아가지고 너희들은 정책 조율이 뭔지 몰라서 야 신재민이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라고 마치 뭘 가르치고 타이르는 듯한 투로 어디다 대고 건방을 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오히려 밑에 국장 과장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막았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 공무원들을 보고 아 그래도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완전히 썩은 건 아니구나 하고 저는 오히려 안심을 하게 됐는데 난데없이 부총리라는 자가 이실직고를 해야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일시적으로 청와대에서 말도 아닌 주문을 해서 내가 약간 판단이 흐려졌는데 다행히 우리 팀에서 나를 도와서 어떻든 막았단 말이야. 그걸 못 견딘 것 같다. 사무관이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어떠 대고 그래. 거짓말로 사무관을 타이르는 듯한 투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 화가 나잖아요. 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김동연 부총리 뿐이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 이 실패,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 이게 언론에서 부풀린 프레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문재인 대통령은 예. 저는 뭐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그렇게 지력이 높은 분이 아니고 네. 그래서 벌써 대통령 한 지 1년 지금 몇 개월입니까? 1년 7개월 만에 완전히 뭐 요즘 네. 표현으로 하면 털렸다. 젊은 애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완전히 발린 거예요. 완전히 아유. 발렸는데 대통령 불과 1년 7개월 만에 완전히 발려버렸습니다. 예. 저는 정말 큰일입니다. 5년이 너무 긴 것 같은데 참 그렇다고 낡은 썩은 정치인들끼리 자리 나눠 먹자는 내각제에 참 지지할 수도 없고 참 그러네요. 내각제나 뭐 내각제 비슷한 거 옛날에 유승민이 김무성이 야당에 짜고 그거 하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제도로 그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정치 제도로 하자는데 참 지지할 수도 없고 대통령제는 이렇게 1년 7개월 만에 완전히 인의 장막에 사로잡혀서 발리고 있으니 참으로 이런 정치 제도를 영위하는 대한민국이 불쌍하고 그런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만은 오늘 나온 몇 가지 뉴스만 하더라도 제가 간단히 논평을 드리면 그래요. 지금 노영민이라는 사람이 중국 대사 지금 나가 있는 그 노영민이가 임종석의 후임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노영민이는 뭐 하던 사람이냐면 국회에서 무슨 상임위원장이 되자마자 시집이라는 걸 떡 내놓고 카드 단말기 사건요. 자기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 갖다 놓고 아유. 그냥 오는 사람한테 카드 강매죠, 단말기로 강매. 팔은 게 아니에요. 예. 본인의 지신지 비서관들이 충성하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300여 공공기관장들한테 전화해서 다 오라 그래서 돈 내놔라고 강요한 거라고요. 몇백만 원씩 결제하고 갔습니다. 거기서. 예? 그래서 상임위원장직 사퇴했어요. 그 상임위원장직에 쫓겨난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시집입니까? 똥오줌이지? 그걸 시집이라고 신이 돼가지고 시집 만들었다고 그거를 기관장들한테 전화해서 다 와서 돈 몇백만 원씩 객출해라 그래가지고 돈 받아 먹은 인간이 또 이제 임종석 뒤를 이어서 비서가 된다고 하니까 비서실장이 된다고 하니까 오늘 제가 그때 그 방에 갔던 사람하고 점심을 먹었어요. 그러셨습니까? 뭐라고 제게 얘기했겠습니까? 그 방에 가서 단말기로 찍었던 사람이 오늘 나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참 기가 찬다고. 그 노영민이가 이제 그러니까 이 정권은 자기들 편이기만 하면 뻔뻔스럽기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뭐 그 자기네들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점이 있고 이 하나지 예를 들어서 지금 KTNG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참 옛날 정권들이 다 물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예. KTNG, 포스코 이런 거 민영화라고 할 때 그래서 이 사회주의는 부패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사회주의는 부패하게 돼 있는 게 KTNG, 포스코 이런 민영화는 주인이 없는 민영화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을 창출하는 거고 주인이 있는 민영화여야 된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인이 없는 민영화는 반드시 정부가 개입을 하죠. 예. 지금 KTNG를 기업은행을 통해 가지고 기재부가 인사 개입한 거 아니에요? 네. 그 김동연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문제의 주인공 김동연이가 말하자면 이런 다 관여를 했던 건데 말하자면 불법이거든요. 관여할 아무런 출자회사 관리하는 거는 배당이나 받아 먹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사장 인사를 가지고 무슨 투명하게 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말장난이나 지금 벌이고 있으면 예. KTNG, 포스코 이런 것처럼 포스코도 지금 마찬가지 아니에요. 맞습니다. 포스코는 정권만 바뀌면은 전임 회장을 감방에 집어넣어요. 왜? 그거 너무 좋은 자리니까 안 물러날라 그러고 안 물러날라 그러니까 억지로 뒷조사해가지고, 물러나게 하려고 뒷조사해서 민간인 사찰하고 집어넣고 그 짓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지금 임종석이는 가상한 일이다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게. 아니 이따구로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 자본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시장 경제가. 네. 시장 경제 원칙은 원칙대로 민영화하려면 주인이 있는 민영화를 줘야 하는 겁니다. 안 하려면 말든지.
근데 주인 없는 민영화라고 석 사기를 다 국가에서 사기를 친 거예요. 주인 없는 민영화라고 다 해놓고 그동안에는 뒤에서 다 해먹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예? 신재민의 폭로로 다 드러났죠. 그거 다 드러나 버린 거죠.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이게 국가에서 만약 개입을 안 하면요. 누가 개입하냐? 노조가 개입합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주인이 제가 있는 처절하게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화방송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고 아, 주인이 없어지면 맨날 당연히 사자가 노동조합이 바뀌었거든요. 주인 예. 노릇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망한다는 겁니다. 왜? 정부에서 그 능력 없는 인간들을 잘라서 낙하산으로 보내거든요. 예. 선거할 때 빚진 인간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한 자리 하려고 줄 쫙 서 있는 게 지금도 아마 청와대에서 남대문까지 줄 서 있을 겁니다. 예. 왜 내가 열심히 도왔는데 자리 안 주냐고. 그런 인간들이 서 있는데 그러니까 임종석이로서는 예?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를 한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은 만들어줘야 되고 자기는 열심히 뛰었겠지. 예. 지금 그 얘기를 난 열심히 일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상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예. 와, 그런- 지금 갑자기 주필님의 논평에 감동하셨는데 혜진 로빈슨이란 분이 500불을 보내주셨네요. 와,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국가 운영이라는 네. 게 그렇습니다. 국가 운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양승태 네. 대법원장이 지금 이제 곧 검찰에 소환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 비극적인 사태인데 예. 양승태 대법원장이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참 이런 말은 드리기가 싫고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이 지금 무슨 적폐로 몰려가지고 검찰에 불려간다는 것 그러니까요. 자체가 말도 없는 상권분립의 위배요.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네? 민주주의 사법 권력에 말하자면 비수를 들이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게 이때까지 자라온 겁니다. 우리법 연구회, 뭐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법원 안에 정치 판사들이 계속 자라나온 거를 양승태 대법원장이 방치해 놓은 거예요. 예. 설마 사법부에까지 정치판이 물들겠나 하고 너무 부드럽게 그냥 자기 일신에 편하면 된다. 예. 예? 괜히 뭐 굳이 부스럼 만들어서 싸울 이유가 있나 하고 넘어가셨던 거예요. 지금 그거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사법부가 타락해 갈 때 경고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이대로는 안 된다. 저 사법부에서 뭔가 인사고과제도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법관들 평가하고 사법부 안에 정치가 흘러넘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경고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양승태 대법관이 그 뭉개었거든요. 괜찮을 거야. 아마 너무 좀 양반이시고 점잖은 분이셔서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다. 설마 그렇게. 사법부가 예. 그래도 고시해서 열심히 해서 똑똑한 머리 좋은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들어오고 했으니까, 한데 예. 사법부 판사들이 어릴 때부터 너 좋다, 너 잘한다, 너 머리 좋다 예. 이런 말만 듣고 큰 분들이 돼가지고 제가 이 사법부 판사들도 요즘 이 우리 펜앤마이크 TV를 많이 본다 그러거든요. 예.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판사들에게 한두 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이 사법부 판사라는 양반들은 이 온실 속 화초 같은 분들이에요. 아주 뭐 너 잘한다 오냐 오냐 이렇게 그거 너 머리 좋다 해서 판사가 된 분들이 돼가지고 요즘 시쳇말로 댓글에 욕설이 두세 줄만 해가지고 댓글로 공격이 들어가면 벌벌 뜬다는 겁니다. 판사들이. 판사들이. 예. 오, 그건 진짜 안 되는데. 예? 아니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판사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짱돌이 나와라 나라와 이 말을 지어도 내 판결은 판결이다 하고 붙어야 돼요. 예. 예? 최근에 제가 어제 최근의 경향은 좀 다행이다. 예? 법원 행정처 장관하고 우병우 전 수석이 석방되는 걸 보고 아 그래도 판사들이 조금 이제 용기를 내고 있구나 하고 저는 예. 느꼈어요. 근데 좀 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좀 더 용기를 내야 돼. 짱돌이 날아와서 이마에 피가 흘러도 나는 판결로서 말한다 하고 용기를 내셔야 된다. 지금처럼 뭐 댓글 두 건의 댓글만
쏴버리면 침몰시킨다고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 예. 실제로 미국에서 미란다 원칙 만든 그 판사들은 자기 집에 장돌이 날라와서 유리창이 다 깨지고 해도 그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만들어냈잖아요. 그 예. 여러분들 다 배웠을 거예요. 그 원칙을 갖고 붙어야죠. 세상이 다 안 된다 그래도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지킨단 말이야. 하는 그 용기를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